한국이 캐나다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12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인데 한국은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우주 로켓 기술까지 얹었습니다. 장갑차 현지 생산도 약속했고 수소 트럭 공장에 충전소 200곳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 43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잠수함 계약이 아니라 캐나다 산업 전체를 키워주는 패키지입니다. 그것도 최근 2주간 추가된 한국의 제안이었습니다. 엄청난 물량 공세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캐나다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 겁니다. 캐나다에서 한국과 독일의 조건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걸 제시했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캐나다의 속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캐나다에 무엇을 제시했는지 봐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첫째, 실제 항행을 통한 실무 능력을 제시했죠. 지난달 26일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2달의 항행 자체로 공을 들였습니다. 독일은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잠수함을 한국은 끌고 왔습니다. 캐나다 언론과 현지 승조원들이 크게 놀랐고 캐나다 정부가 당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우주 로켓 기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우주 로켓 기술 지원까지 패키지에 넣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체 발사체가 없어서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한화는 캐나다 노바스코샤 기지에서 자체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잠수함 사러 온 회사가 우주 발사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셋째, 장갑차 현지 생산입니다. 잠수함을 수주하면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300여 대를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와 천무 유도 로켓 공급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 기여도 포함됩니다. 캐나다 현지 업체로부터 대규모 철강을 구매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 정부는 쐐기를 박는 제안을 했습니다. 수소 트럭까지 등장한 충격 제안입니다. 이번 주에 더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를 찾았습니다. 현지 유력 방송사 TV와 단독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비버라는 이름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동물 비버 이름을 딴 계획입니다. 핵심은 3조 4천억 원을 들여 캐나다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 트럭 기술을 캐나다에 전수합니다. 수소차 제조 공장을 짓고 충전소를 약 200곳 건설합니다. 잠수함 입찰을 따내면 2030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대신 수소 트럭을 택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그리고 미국의 공장 이전 압박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CTV와 인터뷰한 캐나다 전문가도 호평했습니다. 캐나다 전체의 엄청난 뉴스라며 저탄소 수소 부문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따내면 캐나다에 43만 개 일자리와 약 106조 원 경제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관이 함께 총력전을 펼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잠수함 수주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안 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 이렇게까지 했는데 충격적인 우려가 나옵니다. 캐나다에서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캐나다 방송이 고위급 관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이 제시하는 게 비슷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관계자는 나토나 동맹과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의미가 드러납니다. 나토와 동맹은 독일을 뜻합니다.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됩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에 더 마음이 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어이없는 건 비슷한 조건이라는 판단입니다. 한국은 우주 로켓, 장갑차, 수소트럭, 일자리 43만 개까지 제시했습니다. 독일이 이 모든 걸 제시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한국과 독일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걸 퍼줬는데도 동등하게 취급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마주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루마니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싸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독일에 밀렸습니다. 이번 캐나다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카드는 이겁니다.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짓고 거기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방산 실적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과 오랫동안 저울질하다가 결국 한국 천무로 갈아탔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러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전부 독일과 거래하다가 한국으로 이탈했습니다. 독일 방산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속한 납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다 갈아탄 겁니다. 독일이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인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조선소를 만들어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선택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현지 조선소를 짓겠다는 독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빅토리아급이 전부 퇴역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2032년 첫함, 2043년 전략 납품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진 한국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독일만 믿다가 후회한 나라들은 이미 여럿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이 세이프 금융을 댄다, 이런 돈 문제를 말하지만 조선은 돈으로 해결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미국에서 배를 척척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노하우와 기술 종합 공업이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캐나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12척 전량 생산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캐나다 내 건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캐나다 공장 건설은 잠수함 인도 일정을 크게 늦추고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힐타임스 보도에서도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2030년대 중반부터 차례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해군 능력의 공백을 막으려면 신형 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시간적 긴박감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캐나다의 방산선임연구원은 잠수함 국내 생산 논의는 공급업체들이 제안을 더 매력있게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여러 척을 건조하면 비용이 늘고 인도가 늦어지며 결국 프로젝트가 끝난 뒤 고객도 없는 생산 라인을 만드는 모양새라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캐나다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 내부에는 전문 조선소 인력이 거의 전무하며 노동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캐나다에 조선소가 들어서고 매우 복잡한 잠수함을 만든다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일단 독일은 조선소라는 단골 카드를 던져주지만 결국 조선소를 짓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지어지더라도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잠수함 가격은 한국 잠수함 가격보다 몇 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미국 조선소의 문제가 이것인데
구축함 하나가 한국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은 허황된 조건으로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대부분의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빠르게 캐나다 해군이 운용하도록 돕겠다고 했는데 독일처럼 현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답시고 진행하는 사업은 누더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공장이 있어봤자 누가 캐나다에서 건조하려 하겠느냐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와 실리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아직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군사연구소에서는 한국이 답이다 하고 있고 외교 정치에서는 독일이 유리한 것 같고 말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 진작 독일로 발표하고 종결됐을 일이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전쟁 가운데 각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자국 안보를 지키는데 예전과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보호막이라 여겼던 미국이 돌변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국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 건너편에 위치하고 북극과도 가깝습니다. 북극은 중국과 러시아가 득실거리고 있으며 이제 미국조차 캐나다 옆에 그린란드에 야욕을 보이고 있죠. 과연 이런 상황에 정치 외교 노림수를 쓰며 독일 방산을 들이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물론 독일 티센크루프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며 한국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방산에서 생산비와 인프라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게 느린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당장 무기부터 들이고 봐야 하는 국제 정세에서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한화오션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캐나다 정부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영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을 한국 자체 조선소에서 전량 건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화 글로벌 디펜스 사장은 한화오션이 자체 조선소에서 최대 5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설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배송 일정에서 다른 어떤 선택도 따라올 수 없다며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품 일자를 준수하겠다고 철통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2년 첫 함정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납품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캐나다는 낡은 빅토리아급을 조기 퇴역시키고 약 10억 캐나다 달러, 약 1조 원의 유지 보수 비용조차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달리 일자리를 캐나다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 모두 북미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싼 인건비를 고려하면 조선업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현지 인원을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조선업에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며 함정 확보가 늦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패권 문제로 중국에 대항하는 빠른 함정과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국 조선소 건설에 매달리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해도 모자란 판에 자국 조선소 건설을 고집한다면 그 비효율로 중국을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현재 조선소 단 한 곳에서만 15척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로 무서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와 해군은 한국과 독일 중 누구를 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내 조선소 시설에서의 건조가 당연하다는 그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이며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화오션이 무조건 한국 내 생산만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 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사업에서 1억 달러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쳤는데 그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빠른 전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캐나다에게는 한국 직접 생산 후 현지 정비 지원이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는 폴란드와 같이 아직 러시아와 물리적 충돌은 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북극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등과 반드시 분란을 겪게 될 수는 있겠죠. 독일은 이러한 일을 가정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분쟁 시 도와주겠다. 한국은 이게 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 측이 한국에 이런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를 캐나다가 막판에 해왔다며 캐나다가 한국을 지렛대로 쓴 것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은 각종 TF를 꾸리며 헛고생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그 나라와 싸워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잠수함 이상의 약속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 약속을 지킬 힘도 없는데 저러한 캐나다의 망상은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합니다. 실제 캐나다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크게 고민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캐나다의 전반적인 산업을 재건하는 것은 물론 태평양 횡단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국과 독일에 잠수함을 반반씩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이런 이야기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당시 캐나다 고위 인사는 잠수함을 반반 발주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며 생산 비효율성과 정비, 장비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캐나다 내부에서는 갈등이 심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와 나토 등을 보면 당연히 독일로 가는 판이었는데 한국의 조건이 너무 좋고 놓치기 아까우니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죠. 실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서양 함대는 독일 잠수함으로, 태평양 함대는 한국 잠수함으로 채운다며 운영 범위까지 설정하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캐나다 유력 안보 정치 전문 매체 폴리시 매거진은 왜 둘 다 안 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반반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쪽 헬리팩스 기지에는 독일 잠수함을, 서부 태평양 쪽 에스키몰트 기지에는 한국 잠수함을 배치한다는 구조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최소 41조 원에서 55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반씩 양국에 나눠 주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하며 한국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일 TK, MS의 타입 212C, D 잠수함 6척은 대서양에, 한화오션의 KSS-3 배치, 이 장보고 3 6척은 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작전용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보면 총 240억 달러, 약 35조 원 규모인데 반반이 되면 한국 몫은 약 17조 원대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MRO를 비롯한 20년간의 정비나 기타 보수 사업도 자연스럽게 절반이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려는 건가 의문이 드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과 연계해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정부 대표단과 함께 오타와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 협력을 포함한 EMOU를 체결했습니다. 독일도 경제부 장관이 오타와를 방문해 자국 자동차 산업의 캐나다 진출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물량을 반반으로 나누면 양쪽에서 모두 투자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만 몰아주면
나머지 한쪽에서 투자를 받기 어렵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명분도 있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카니 총리의 외교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 본인이 지난 9월 단일 함대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강조하며 혼합 함대 구성에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반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도 명확합니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닙니다. 30년 이상의 유지 보수 정비, AMRO와 승조원 교육 훈련 체계까지 묶인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플랫폼이 두 종류가 되면 부품 조달과 정비 인프라를 전부 두 세트로 운영해야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 반응은 싸늘하며 당혹스럽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초에 한국과 독일 모두 12척 단일 발주를 전제로 조건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 규모, 현지 투자, 산업협력 모든 조건이 12척 기준으로 계산된 겁니다. 6척으로 줄어들면 그 조건들을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제안한 수소연료 전지, 인프라 구축 방안은 물론 AEA 사업 등도 꼬이게 됩니다. 잠수함 사업은 초기 건조 계약보다 수명 주기 전반의 MR외에서 더 큰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발주수가 절반으로 줄면 장기 수익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또 캐나다 해군의 단일 표준 플랫폼이 되지 못하면 향후 추가 사업에서도 주도권이 제한됩니다. 물론 이것이 발주를 못 받는 것보다는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CSPS 사업은 한국 방산업계가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최대 규모 프로젝트입니다. 6척이라도 확보하면 한국 잠수함이 북미 해군 전력으로 운영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걸 보고 주변국이 이제 G7 국가 잠수함도 생산한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12척을 단기간에 수주하면 국내 해군 물량과 병행하는 부담이 커지는데 6척은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모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럽 최고 방산 공급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너무 늦은 공급과 여러 문제로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전력 확보가 절실한 캐나다에게 한국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답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당장 무기부터 확보해야 하는 시대. 캐나다는 정치적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는 동맹의 그림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속도와 효율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택할 것인가?